모두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어느 날 78세의 늙은 아버지가 법원에 가야 한다면 낯선 사람과 토지 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친자식을 고소하기 위해 그리고 모두를 할 말을 잃게 만든 것은 그가 소송에서 이겨 1억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되찾았다는 사실입니다. 17년 동안 은밀히 지원해온 그 돈은 아버지로서의 신뢰와 애정의 전부였습니다. 듣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낳아놓고 한 푼 단위까지 계산하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인생은 항상 행복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애정을 너무 과도하게 주어서 한계를 두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양날의 검처럼 되어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를 탓하기 위해서도 운명을 한탄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모님을 우리 집 안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효도라는 말을 금전이나 이기심 때문에 생활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한 사람의 인생의 긴 여정이며 희생의 세월로부터 말년에는 괴로운 선택을 해서 자식에게 효도라는 두 글자를 상기시키는 길입니다. 또한 이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입니다. 가족의 유대는 당연한 것이고 어떤 취급을 해도 부모님은 영원히 사랑해 줄 거라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디 저와 함께 들어주세요. 인내의 한계와 무관심의 덕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월계결입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인생의 변화를 많이 본 충분히 긴 기간을 살아왔습니다. 흔히 말하듯은 이 나이가 되면 가장 중요한 건 평화로운 나날이라고. 집이 있고 모두가 둘러앉은 따뜻한 식사, 자식과 손주의 웃음소리, 저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걸 희생해서 가족이라는 말을 얻어왔으니까요. 저는 부산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제 꿈은 화려한 집도 권력 있는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먹을 것에 곤란하지 않은 생활을 바랄 뿐이었어요. 어머니가 밤에 쌀이 부족해 울지 않게, 동생이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지 않게. 그러나 성장하면서 인생은 많은 선택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철도 노동자가 됐습니다. 철과 바람과 친구가 되는 일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나요? 한국의 겨울 추위를 내일은 하얗게 얼어붙고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찌르듯 불어대지만 저는 몸을 숙여 하나하나의 나사와 침목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제 손은 항상 갈라지고 기름과 피, 철가루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35도를 넘기도 하지만 철의 열기가 지글지글 되돌아오고 땀은 흠뻑 옷을 적셨습니다. 몇 번이나 선로 위에서 쓰러질 뻔해도 아내와 두 아이를 생각하면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결혼한 날 우리에게는 낡은 나무집 한 채와 하얀 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노력하면 행복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장남이 태어났고 다음으로 딸도 그들을 팔에 안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청춘도 힘도 모두 바쳐 아이들에게 충분한 생활을 주고 옛날 나처럼 고통받게 하지 않겠다. 그 후의 세월 저는 거의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집에 돌아와 피곤해 지쳐 다리가 저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좀 쉬어요. 무리해서 쓰러지면 어떻게 해? 저는 피곤한 목소리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이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으면 고생은 아끼지 않을게.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날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새빨간 가방을 메고 분비는 교실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저는 교실 밖에서 가만히 바라보고 눈이 시렸습니다. 바람 탓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마음 때문입니다.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영수야, 더 열심히 해. 이게 아들의 미래다. 그리고 그가 대학에 합격한 날, 그 소식은 어두운 길 끝에 빛이었습니다. 저는 기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을 걸어다니며 혼자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저는 여기저기서 빚을 지고 절약하고 때로는 한 끼에 라면 한 그릇만으로 생활했습니다. 그걸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의 미래에 대한 투자였으니까요.
아들이 졸업하고 제대로 된 정장을 입고 무대에 선 날, 저는 객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건 제 고생이 보상받은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겠지. 저 녀석은 나를 생각해 줄 거야. 내가 저 녀석을 생각하는 것처럼. 몇 년 후 녀석이 결혼했을 때 저는 시골에 낡은 집을 팔고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달 연금의 일부를 녀석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혼이야 여러모로 힘들겠지.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니까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아들에게 송금을 계속했습니다. 몇 달도 몇 년도 아닌 17년 동안 계속 손주의 학비부터 아파트 대출까지 모두 조용히 지탱해 왔습니다. 합계로 1억 3천만 원을 넘는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걸 계산하지 않았고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건 모두 사랑이라는 한 단어에서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소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늙어서 약해졌을 때 저 녀석들은 곁에 있어 내가 저 녀석들의 뒤를 봐준 것처럼 소중히 해줄 거야. 그렇게 믿고 있어.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항상 사랑은 사랑으로 되돌아온다고 믿는 법이니까. 그러나 저는 틀렸습니다. 그 겨울 몸은 급속히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선로를 건넜던 발은 계단 한 칸에도 떨립니다. 숨은 짧아지고 걸을 때마다 작은 신음소리가 참아집니다. 의사는 가벼운 신부전이라고 말하고 절대 안정을 권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아파트 안에서 혼자 차가운 하얀 벽을 바라보고 시계의 똑딱 소리가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듯 느껴졌습니다. 이 방은 몇 년째 저 혼자였습니다. 목소리도 웃음도 없습니다. 단지 물을 끓이는 소리와 긴 겨울밤에 바람이 창문을 통과하는 소리만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힘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만약 그때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발견해 줄까? 아마 며칠 후 이웃 사람이 이상한 냄새를 느끼고서야 방문을 열겠지. 그 생각이 등골을 차갑게 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에게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내게는 아들이 있어. 아들은 아버지를 외롭게 죽게 하거나 하지 않아. 그렇지. 다음 날 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슴 깊이 사랑하고 17년 동안 지탱해온 아들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고서도 침착을 유지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는 생각해봤어. 잠시 내 아이들과 함께 살면 어떨까? 집에 혼자 있는 게 무섭고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저쪽에서는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귀에 대고 고동이 격렬해지며 따뜻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옛날 녀석이 작았을 때의 따뜻한 목소리로 아빠, 사랑해 라고 불러주는 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숨 소리가 들리고 차갑고 무관심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은 좁아요. 어딘가 빌려서 사세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심장에 찔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삼키려 했지만 목소리는 침착을 유지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가지 않아. 그냥 아이나 손주의 곁에 있고 싶을 뿐이야.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하지만 민주는 망설임 없이, 인정사정 없이 얼음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늙은이는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저는 서서 손으로 전화를 쥐고 떨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이 가늘게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귀는 멀어지고 밖의 찻소리나 바람의 소라는 사라지고 그 말만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늙은이는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 괴로웠습니다. 몸 전체에 찌르는 듯한 차가움이 퍼지고 깊은 차가운 골짜기 바닥으로 밀려나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책상에 놓고 의자에 털썩 앉아 눈은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원래 추웠던 방은 이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돌아보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었던 때의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서 저는 중앙에 앉아 양쪽 아이들이 어깨에 기대고 밝게 웃고 있습니다. 그때의 민주는 10살로
동그란 눈이 신뢰와 애정으로 넘쳤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아, 언제부터 변한 거야? 언제부터 아버지가 열심히 쏟은 사랑을 잊은 거야? 아픔과 부끄러움이 저를 감쌌습니다. 17년간의 지원, 17년간의 참음, 단지 노후에 아이에게 기대고 싶어 했던, 그러나 그 대신 돌아온 것은 칼날처럼 찌르는 7글자였습니다. 늙은이는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 쓰라려 몸서리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뜨겁게 주름 깊은 늙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서도 힘이 없어져서도 아닙니다. 단지 깨달았을 뿐입니다. 아들의 눈에는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쓸모없는 노인, 그림자 같은 존재, 피해야 할 부담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 곁에 계속 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세월이 지나 누렇게 변한 송금 명세나 거의 20년 동안 송금한 기록으로 빼곡한 수첩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꺼내 책상 위에 펼치고 눈물이 흐려진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1억 3천만 원. 선명하게 떠오르는 숫자,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적고 그 숫자를 가시 같은 현실처럼 바라봤습니다. 그건 17년의 애정의 대가이며 한편으로는 늙은이는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라는 말의 대가였습니다. 저는 자문했습니다. 혹시 잘못된 건가? 사랑하기 너무 해서 아이에게 감사함을 가르치는 걸 잊은 건 아닌가? 어둠 속에서 대담한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제 마음의 흐린 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만약 그 녀석들이 아버지를 그냥 지갑으로만 본다면 모든 걸 되찾아 주마. 저는 오랫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쥔 손은 푸른 혈관이 떠오르며 떨렸습니다. 마른 입술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준아,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잊게 해서는 안 돼. 세상에는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 있고 후회로 갚는 빚이 있으니까. 그날 밤은 인생의 어떤 밤보다 길었습니다. 밖에서는 서울이 차가운 넌 불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차의 흐름은 급하고 클락슨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이 작은 방은 농밀한 어둠에 삼켜져 있었습니다. 시계의 초침만이 일정한 소리를 새기며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루의 끝이 지나고 또 외로운 하루가 늘었다고. 저는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낡은 나무 책상 앞에 약한 노란 불빛은 약한 빛을 떨어뜨리고 제 그림자를 벽에 길게 늘어뜨립니다. 가늘고 떨리는 그 그림자는 가벼운 바람에도 쓰러질 듯 했습니다. 눈앞에는 전화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과의 마지막 통화 후로 저는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마치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보는 듯이 단지 7글자. 하지만 제가 거의 80년 쌓아온 모든 신뢰를 찢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늙은이는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얼굴을 가리고 오랜만에 저는 울었습니다. 호곡이 아니라 천천히 뜨거운 눈물이 마른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손에 떨어져 떠오른 푸른 혈관에 스며들었습니다. 제 손은 망치를 쥐고 볼트를 조이고 필사적으로 가족을 위해 일해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보고 갑자기 그것이 타인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년 동안 아이를 위해 헌신해 온 손은 오늘에는 약간의 애정조차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비틀거리며 방구석으로 걸어가 나무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사랑의 기념품이라고 불렀던 것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작은 수첩, 누렇게 변한 송금 명세, 그리고 나무 상자에 가득한 은행 명세서. 그 모든 걸 꺼내 책상에 놓았습니다. 불빛이 차갑게 숫자를 비추고 저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권씩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17년 전 날짜, 민준에게 보내기 시작한 날, 떨리는 제 필체로 정연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연월일 처음 아들에게 150만 원 송금. 이후 학비 지불 때문. 다른 페이지를 넘깁니다. 연월일 200만 원 그날 아이원 송금. 이후 주택대출 지불 지원. 다음 페이지, 또 그 다음 페이지. 각 페이지마다 하나의 금액이며 그건 제 마음의 조각이었습니다. 아이의 행복의 기반이 되기를 바라는 조각.
떨리는 손으로 모든 송금 명세를 모아 두꺼운 묶음으로 쌓았습니다.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다 보니 어느새 몇 가지 샜는지 모르게 됐습니다. 단지 합계하면 눈앞에 나타난 숫자는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1억 3천만 원 즈와 인생의 반 이상을 걸친 액수. 그건 제 땀과 눈물, 그리고 건강과 젊음을 걸친 전부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펜을 들고 큰 백지에 그것을 적었습니다. 1억 3천만 원, 17년의 사랑. 그 아래에 작은 행을 더해 눈물로 글자가 번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늙었으니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라고 들었다. 저는 펜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마른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쿡쿡 아프고 숨이 괴로워 누군가 제 심장을 세게 쥐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방을 둘러봤습니다. 차가운 내벽, 깔끔히 정리된 싱글 베드, 나무 장롱, 벽에 불안정하게 걸린 가족 사진. 일어나 그 사진 앞으로 다가가 사진 속에서 아내와 저는 중앙에 앉아 두 아이가 뒤에서 서 있고 가족 모두가 봄 햇살 아래 밝게 웃고 있습니다. 민주는 그때 아직 젊은이로 손을 살짝 제 어깨에 얹고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고 저는 자문했습니다. 언제부터 변해버린 거지? 언제부터 내가 쏟은 사랑을 잊은 거지? 차가운 유리에 살짝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내야, 만약 네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할까? 내가 그들을 너무 소중히 한 게 잘못이었나? 혹시 가족의 유대는 당연한 게 아니고 돈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는 걸 잊은 걸까? 책상으로 돌아와 흩어진 서류를 바라보던 그 순간 용기 있는 생각이 떠올라 놀랐습니다. 만약 그 녀석들이 나를 그냥 지갑으로만 본다면 전부 되찾아주마. 처음에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내 자식이다.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러자 머릿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선명하게 차갑게 울렸습니다. 아들은 뭐라고 했지? 이제 늙었으니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라고. 그는 네 생각을 해서 그 말을 한 건가? 저는 손을 세게 쥐었습니다. 뼈 관절이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방을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멈춰져 고개를 숙여 그 서류 묶음을 바라보며 마른 목소리로 짜냈습니다. 민준아, 아들아, 내게 사과할게. 하지만 가르쳐 주마. 사랑은 무한이 아니야. 효도는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앉아서 일기장을 열고 그날의 마지막 한 줄을 썼습니다. 연월일, 결단이 내려졌다. 내일 모두를 놀라게 할 일을 할 거다. 노트를 닫고 불을 끄고 베드에 몸을 누였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바람이 틈새를 스치는 소리를 속삭임처럼 들었습니다. 한 인생의 막이 내리고 영수야. 또 하나의 막이 열리려 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겨울의 약한 햇살이 창에서 스며들자 저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깔끔히 정리된 서류 묶음을 앞에 두었습니다. 잠 부족으로 눈은 움푹 패이고 마른 가는 손은 책상에 놓여 푸른 혈관이 그물처럼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손은 지금까지 볼트를 조이고 망치를 쥐고 가족을 위해 일해온 손이었지만 지금은 떨리고 있습니다. 떨림은 추위 탓이 아니라 78년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는 일을 하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낡은 상의를 걸치고 모든 서류를 다른 가죽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은 아직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살짝 유리에 손을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네오, 미안해. 가족의 유대를 재판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러나 내가 침묵하면 그들은 영원히 희생은 당연하고 사랑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야. 나는 해야 해. 이 가슴이 찢어질 듯해도 등을 돌려 방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인생의 한 장을 끝낸 듯 울렸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있는 현대적인 빌딩 10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방은 밝고 향수 냄새와 종이, 프린터 냄새가 섞여 저 같은 노인에게는 낯선 냄새였습니다. 젊은 접수 여성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 있으신가요? 저는 작게 고개를 저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변호사님을 만나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용건입니다. 그녀는 놀란 듯 했지만 예의 바르게 자리를 안내하고 유리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몇 분 후 키 큰 중년 남성이 정장을 깔끔히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저를 작은 회의실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광택 있는 긴 나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프로페셔널하지만 어딘가 호기심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테이블에 놓고 천천히 열어 두꺼운 서류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천천히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을 고소하고 싶어요. 17년 동안 지원해온 모든 돈을 돌려받기 위해. 그는 놀라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의심한 듯 했습니다. 당신은 친아들을 고소하는 건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평온하지만 깊습니다. 그렇습니다. 친아들입니다. 17년 동안 1억 3천만 원을. 원을 보냈어요.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거예요. 이제 와서 전액 돌려받고 싶어요. 그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객님, 잘 생각해 보셨나요? 이는 단순한 소송이 아닙니다. 이는 가족의 유대에 금이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원히 찢어질 수 있는 상처입니다. 저는 살짝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민준의 미소가 떠오르고 그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 아빠. 그리고 어젯밤 전화 속에서 차갑게 울린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늙었으니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눈을 뜨고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춰 한 글자 한 글자에 무게를 더해 말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고소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명예 때문에 고소하는 겁니다. 전하고 싶은 건 애정은 당연한 게 아니고 효도는 금전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결단이라면 협력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에 서명했습니다. 필체는 마음에 새로운 상처를 새기는 듯 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다는 걸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출일 법원을 나오자 회색 하늘을 올려다보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찔렀습니다. 제 마음에는 광대한 공허가 있었습니다. 자문했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거지? 친자식을 상대로 재판에서 다투다니 제정신인가? 그러나 그때 그 말이 되살아났습니다. 평생 저를 괴롭힐 말, 이제 늙었으니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단지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잔인해도. 며칠 후 법원의 소환장이 민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봉투를 열고 소장에서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발견하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아마 얼굴은 창백해지고 손은 떨리고 말이 막힐 거예요. 그리고 제 며느리인 지은, 저를 지갑 보듯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던 그녀는 아마 놀라서 손에 들던 찻잔을 떨어뜨릴 거예요. 가족 중이 어안이 벙벙해지고 일족이 수군거리고 그리고 저는 78세 노인으로 모두가 놀라움으로 이름을 입에 올리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교훈은 너무 무거운 거지만 만약 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가족의 유대를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만 볼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오고 창가에 앉아 뚝뚝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고 처마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느꼈습니다.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그 안쪽에서 작은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잠든 제 자식의 인간성을 깨우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할 각오를 한 아버지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날 서울의 하늘은 회색으로 뒤덮여 겨울 바람이 휘몰아치고 남은 평온을 모두 날려버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빛바랜 낡은 코트를 걸치고 다른 구배 신발을 신었습니다. 법원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78년분의 인생,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 온 아버지의 인생을 등에 짊어진 듯한 무게를 느꼈습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서울지방법원은 하얀 벽과 높이 솟은 기둥들이 위엄을 가지면서도 멀고 차가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큰 문 앞에서 멈춰서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밀어 열었습니다. 무거운 문이 열리고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가 경고처럼 울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에게 돌아갈 길은 없다. 안으로 들어가자
형광등에 밝은 긴 복도가 이어지고 하얀 타일 바닥에 바쁘게 걷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서류를 나르는 사람이나 정장 차림의 사람, 각자 자신의 일에 쫓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천천히 걷고 낡은 서류 가방을 쥔 백발 노인에게는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접수처로 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재판, 김영수입니다. 젊은 여성이 미소 지으며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직진해서 제3심리실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발이 떠있는 듯한 감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3심리실, 광택난 나무 문은 키가 크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깔끔히 게시된 방번호를 올려다보고 문을 밀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하얀 빛이 차갑게 비추는 방, 높은 위치에 설치된 판사석은 무감정한 정의의 신처럼 엄숙했습니다. 마주보는 긴 의자는 두 열, 원고 측과 피고 측, 각각이 전선 같았습니다. 저는 원고석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놓자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반대쪽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를 보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옛날 안아주고 열이 난 밤에도 비 오는 중 학교에 데려다 준 적도 있던 그 아들은 지금 미소가 아니라 긴장된 눈빛과 피곤한 얼굴, 굳게 담은 입술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은, 제 며느리, 이 검은 드레스로 품위 있게 서 있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명백한 불안과 짜증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둘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거리는 몇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마치 나락의 바닥처럼 멀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저를 보고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에 옛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거기에 남아있던 것은 차갑고 타인 같은 남자뿐이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방에는 즉시 정적이 방문했습니다. 판사, 중년 남성으로 엄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건 소송의 원고, 김영수 씨, 78세는 피고 민준 씨에 대해 17년간의 부양비로 합계 1억 3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그는 얼굴을 들고 저를 봅니다. 원고는 이 청구를 인정하나요? 저는 갈라진 목소리지만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판사는 민준을 향해 돌아봤습니다. 피고의 의견은? 민준은 일어나 막힌 목소리로 반론을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돈은 모두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준 거예요. 강제된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식과 손주를 생각해서 나양했는데 이제 와서 빚이라고 하시나요? 이는 가족 문제로 상업계약이 아닙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찔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양손을 모아 손톱이 살에 파고들 만큼 세게 쥐었습니다. 가족... 아이가 아버지에게 늙었으니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본 적 있나? 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젊은 남자지만 눈은 철처럼 차갑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묶음을 책상에 놓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증여, 증명 서류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한 없는 대출이며 원고 김영수 씨는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명세 한 장 한 장이 책상에 나열되고 입금 기록이나 날짜가 선명히 인쇄돼 있습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2006년 4월 12일 150만 원 성근 송금. 2007년 6월 30일 200만 원 송금. 2009년 9월 15일 250만 원 야원 송금. 각 숫자가 울릴 때마다 제 마음은 꽉 조여들었습니다. 그건 옛날 애정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숫자. 지금은 차가운 법정의 증거가 됐습니다. 이어 제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에는 메시지가 비춰졌습니다. 이번 달 도와주세요. 안정되면 조금씩 갚을게요. 고마워요. 여유 생기면 갚을게. 방청석은 웅성거림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는 얼굴을 아래로 향하고 손은 떨릴 만큼 세게 쥐어 있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며 숨을 삼키는 듯 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반론을 시도하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인사 메시지이며 법적으로 구속하는 대출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제지하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원고의 증여 의사가 없다는 게 충분히 증명됐습니다. 법률은 명확히 정합니다. 증여 계약서가 없는 경우 금전은 대출로 간주됩니다. 피고는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한숨을 쉬는 사람, 저를 가엾게 보는 사람, 민준을 탓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망치를 울렸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는 마음에 무겁게 울립니다. 그의 결연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재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합니다. 피고 민준 씨는 아버지 김영수 씨에게 1억 3천만 원을 상환하라. 방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하나 주름 깊은 얼굴을 타고 흘러 떨어집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닙니다. 승리의 눈물도 아닙니다. 그건 옛날 가장 신성한 것이었던 아버지와 자식의 유대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은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안고 어깨를 떨고 있습니다. 아이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있을 수 없어. 아버지, 왜 그런 걸? 저는 달려가 안아주며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해, 너를 사랑해.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단지 조용히 앉아 눈물을 흘리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야.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라고 내게 이해해주고 싶었어. 효도는 입으로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민주는 얼굴을 들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뭐라고 하려 했지만 마지막 판사의 망치 소리가 그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발소리와 종이 소리가 차가워진 방에 울립니다. 저는 일어나 등을 구부린 채 무거운 나무 문을 나왔습니다. 귀에서는 아들의 흐느낌이 들리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으로부터 3일이 지났지만 마음속에는 큰 여진처럼 그 울림이 계속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귀에 달라붙어 무겁게 마음에 찔립니다. 재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합니다. 피고는 1억 3천만 원을 상환하라. 저는 작은 낡은 공동주택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외롭게 산 그 장소에 방은 고요히 조용하고 희미한 빛이 먼지로 흐려진 창틀에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 의자에 앉아 양손을 모아서는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탓이 아니라 마음에 무겁게 짓누르는 돌 같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모두 이루었습니다. 내 벽을 둘러봅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20년 이상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서는 저와 아내가 중앙에 앉아 두 아이가 뒤에서 햇살에 빛나는 미소를 보였습니다. 민주는 그 무렵 20살이 된 지 얼마 안 돼 희망에 가득한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저는 가만히 사진을 바라보고 깊은 한숨을 쉬며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부서져 버린 걸까? 뉴스는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다음 날 수많은 전자신문이 대제목을 내걸었습니다. 78세 아버지, 아들 고소해, 승소해, 1억 3천만 원 청구, 재판 모습이나 등을 구부린 모습, 깊은 눈구멍에 제가 법정을 나오는 사진이 SNS에 넘쳤습니다. 다양한 댓글이 오갔습니다. 이 할아버지 강해.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걸 했어. 당연하지. 부모는 평생 희생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늙었으니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해서. 하지만 아들을 법원에 고소하다니 좀 냉혹하지 않아? 그 말들을 저는 모두 봤습니다. 칭찬하는 목소리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더 이상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만 알고 있는 것. 이 이야기는 가족의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오래 따라다닐 거예요. 그날 오후 전화 착신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비친 익숙한 번호,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가슴이 조여들고 그리고 전화를 놓았습니다. 듣는 용기가 없었어요. 증오 탓이 아니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게 약해지는 제 마음이 지금까지의 결단이 무의미해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전화는 울리다 멈췄습니다. 잠시 후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집이 은행에 압류될 것 같고 지은은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아버지, 침묵하지 마세요.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읽으면서 손이 격렬히 떨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글자가 춤췄습니다. 전화를 놓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넘쳐 뜨겁게 아프고 뺨을 타고 흘러 떨어졌습니다. 전화를 들고 다시 걸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아, 아들아, 돌아와라. 아버지는 아직 내 아버지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앉아 움직이지 못하고 목소리 되지 않는 흐느낌이 목을 막았습니다. 그날 밤 서울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사각사각 비가 내리고 바람이 틈새를 스치는 소리가 마치 운명의 긴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책상 곁에 앉아 낡은 노란 램프를 켜고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두껍고 세월의 흔적이 스민 페이지가 눈앞에 펼쳐지고 제 마음도 또 치유되지 않는 금에 가득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적었습니다. 연월일, 민준으로부터 메시지, 사과, 지은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것, 집이 은행에 압류될 것 같아. 아들의 붕괴, 그리고 제 마음도 마찬가지. 펜을 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마른 눈, 몇 년 동안 노력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면 사랑받을 거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동화가 아닙니다. 때로 사랑이 과도한 기대나 이용의 핑계가 되고 부모는 모든 걸 자식에게 바치지만 결국 냉혹한 말을 찔러봤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듣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울면서 끊어지다 이어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이제 모든 걸 잃었어요. 아버지만이 의지예요.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손을 테이블 가장자리에 꽉 쥐고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민준아, 아버지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하지만 괴로운 경험에서 배우는 것도 있어. 알아? 그는 울음이 터지고 목소리 되지 않는 외침이 전화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알았어요. 늦었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묵묵히 쥔 주름진 손에 눈물이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도 보도는 시끄럽고 SNS는 웅성거렸습니다. 친척으로부터의 전화도 있었습니다. 탓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 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족은 붕괴했습니다. 재판 탓도 금전 탓도 아닙니다. 사랑이 짐이 되고 효도가 법정에서 다퉈지는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바라봤습니다. 작은 방에는 저와 낡은 사진뿐 살짝 중얼거렸습니다. 아내야, 보고 있나?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걸 했어. 그런데 왜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거지? 가슴에 손을 대고 피곤한 고동을 느끼고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계속되고 마치 부서진 가족을 위한 긴 눈물 소리 같았습니다. 오늘 밤의 서울은 빛에 둘러싸여 밖의 차 소리는 잠들지 않는 강처럼 계속됩니다. 그러나 여기 제 작은 10제곱미터의 하숙방 안에서는 시간이 마치 멈춘 듯 했습니다. 벽의 시계는 똑딱 소리를 내고 있지만 저는 더 이상 볼 기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나무 책상 앞에 앉아 희미한 누런 탁상등의 빛이 제 얼굴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얼굴에는 78년의 인생의 주름이 깊게 새겨지고 게다가 최근 며칠의 피로가 새로운 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낡은 일기가 펼쳐져 순백의 페이지가 마치 유언을 기다리는 듯 펼쳐져 있습니다. 옆에는 휴대전화가 있고 화면은 자주 빛나며 미독 메시지에 알림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였습니다. 민준. 저는 그 이름을 바라보고 가슴이 몇 번이나 아팠습니다. 단지 가볍게 만지는 것만으로. 그 목소리를 듣고 흐느끼는 목소리를 듣고 옛날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하지만 저는 만지지 않았습니다. 증오하는 게 아닙니다.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단 한마디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 전하고 싶었던 모든 가르침이 바람에 흩어지는 모래처럼 사라질 게 무서운 거예요. 전화는 떨림을 멈추고 다시 떨었습니다. 그러게 마침내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한 글자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은 은행에 압류되고 지은은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만 남아있어요.
부탁이에요. 침묵하지 마세요. 마지막 부탁입니다. 저는 전화를 책상에 놓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느낌이 목을 막고 뜨겁고 쓴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 떨어졌습니다. 저는 마치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결국 이 가족을 아무도 원치 않는 나락으로 이끌었다고 눈물 흘렸습니다. 일어나 방구석으로 걸어가 거기에 걸린 빛바랜 가족 사진에 손을 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아내와 저는 중앙에 앉아 민준과 여동생은 뒤에 서고 모두가 미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의 미소는 빛나고 행복에 넘쳤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따뜻하고 미래에 대한 약속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추억이 됐습니다. 사진은 미소 짓지만 아내 인간은 각각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은 붕괴의 가장자리에 서고 저는 그냥 외로운 노인이 돼 눈물에 젖은 교훈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틈새를 빠져나가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아나야, 보고 있나?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걸 했어. 자식에게 사랑이 당연하다고 느끼게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지?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이 차가운 방의 어둠이 제 흐느낌을 조용히 듣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일기를 열었습니다. 손의 떨림에 견디며 쓰기 계속했습니다. 눈물로 번지며 글자가 흐릅니다. 연월 민준으로부터 메시지가 오다. 그는 울고 사과한다. 나는 알아. 그는 이해하고 있어.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 높아. 그는 집을 잃고 아내를 잃고 아이도 잃었어. 그리고 나는 평생 잃지 않을 줄 알았던 걸 잃었어. 가족이라는 말에 대한 신뢰를. 펜을 놓고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선은 눈물에 번지는 마지막 한 줄에 멈추고 천천히 일기를 닫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오고 밖에서는 가랑비가 조용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빗방울을 비추고 마치 희망의 파편처럼 반짝입니다. 저는 창틀에 손을 짚고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에게 살짝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들아, 아버지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아. 단지 알아줬으면 해. 효도는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야.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야. 언제 네가 그것을 깨닫는 날이 왔을 때 모든 게 늦지 않게. 창문을 닫고 책상으로 돌아와 마지막 한 줄을 썼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부디 부모님께 늙었으니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따위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친 마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펜을 놓고 작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추억이 넘치고 눈물이 가득하고 말하지 못한 말이 쌓인 장소를. 밖에 서울은 아직 밝고 생활은 분주합니다. 그러나 제 가슴 속에서는 한 인생의 장이 조용히 끝났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페이지는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그냥 슬픈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게는 아버지로서 살고 사랑하고 마지막에 가슴을 찢는 말을 받은 영원히 낫지 않는 상처예요. 누군가를 가엽게 여기기 위해서도 탓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전하고 싶은 건 하나. 만약 부모님이 아직 곁에 계시다면 부디 소중히 해주세요. 깨달았을 때는 인생에서 가장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이 사과의 말도 듣지 못하고 없어지지 않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떠나지 않게, 돈이나 사소한 고민이 가족의 유대를 흐리게 하지 않게,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어딘가 먼 곳에서 조용히 떠나는 아버지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음으로부터 감사합니다.